안녕하세요. 한중 언어 대조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 5주차 강의가 되겠습니다. 개천절 수업을 대신한 거고요. 간단하게 동영상 강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길이는 한 30분 이내로 최대한 맞춰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울 내용은 어휘 유형론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이렇게 회상을 한번 해보면 어순 배웠고, 그 다음 형태,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품사 이렇게 배웠죠? 오늘은 어휘에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전 세계 그 많은 언어들의 어휘를 어떻게 유형을 낼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휘 유형론에서 다루는 것은 그 어휘와 그 어휘가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 개념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는데요. 여러분 예를 통해서 이제 보면은 더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바탕으로 한국어와 중국어의 어휘 유형을 대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수업에서는 많이 다루지는 않지만 어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에 관해서 한국어와 중국어를 대조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우리 수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휘 유형론이라고 하는 것은 범언어적 관점에서, 즉, 전 세계 언어를 아우르는 그런 관점에서 어휘의 의미를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의미를 유형화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단어의 의미하고 개념, 이런 관계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어떤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뭐 의미라고 봐도 되고, 단어가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개념으로 봐도 되겠죠. 우리가 지난 학기에 어휘론 수업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단어와 개념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릿속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유 형식이고, 그것들이 분류되고 추상화되고 개괄되면 그게 바로 단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어는 언어 단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개념은 단어에 존재하고 표현될 뿐만 아니라 구에도 존재하고 표현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어와 그다음에 개념의 차이를 기본적으로 우선 알고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휘는 유한하죠. 당연히 우리가 사전을 보면은 사전에 어떤 정해진 단어가 들어가 있고 사실상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단어는 그거보다 더 적죠. 그래서 어휘는 유한합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서 인간이 세계를 지각, 인식하여 형성할 수 있는 개념의 수도 무한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휘에 비하면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면 둘 이상의, 즉 여러 가지의 개념이 하나의 어휘에 뭉뚱그려져서, 즉 포괄적으로 표현되는 일이 흔히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뭐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한국어, 중국어를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입다라고 하는 한국어의 단어와 대응되는 중국어는 초안이죠. 그런데 사실 잘 살펴보면 이 초안이라는 단어는 한국어에 입다랑 이제 대응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신다라는 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중국어 학생이 한국어를 배울 때 좀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중국어에선 모두 다 초안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신발을 입다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런 거냐면 중국어의 초안에는 한국어의 신다와 입다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바로 이제 우리 어휘 유형론에서 다루고 있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 간 어휘의 의미는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개념력, 단어가 아닌 좀 더 큰 어떤 개념력을 설정을 하고 언어별로 그 개념에 속하는 어휘를 대상으로 서로 이 대응 관계, 포함 관계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어휘 유형론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예들은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신체를 나타내는 것들에서도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2008년에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탈리아어 같은 경우는 손, 그 다음에 팔, 그 다음에 발, 다리, 손가락, 발가락의 그 이탈리아어에서 단어가 되겠습니다. 손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팔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발, 그 다음에 다리 다 있어요. 그런데 손가락과 발가락을 같이 디토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포괄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어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위에부터 쭉 생각을 한번 해보면 손이 있고 팔이 있고 그 다음에
발 있고 다리 있는데 우리가 손가락하고 발가락을 합쳐서 가락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분리돼서 표현됩니다. 그 다음에 뭐 로마니아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쭉 보면 되고 뒤에 가서 일본어 같은 경우도 보면은 발하고 그다음에 다리를 같이 표현하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아시라고 해서 발하고 다리를 같이 나타내는 표현이 있고 그다음에 손가락하고 발가락을 뭐 유비 이렇게 해서 뭉뚱그려서 포괄적으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것들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 러시아어 같은 경우 루카는 손하고 팔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고요. 그다음에 노가라고 하는 거는 발하고 다리를 포함하고 있고 그다음에 손가락 발가락을 합쳐서 할래? 뭐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들 이제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손은 뭐고 발은 뭐고 이렇게 알고 있던 애들이 이렇게 범언어적 전 세계 언어 유형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렇게 같이 표현되는 애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이렇게 사실 같이 표현되는 애들은 뭐예요? 신체적으로 같이 붙어 있죠? 연결돼 있는 부분이 이렇게 하나의 단어로 표현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손가락하고 발가락은 좀 이제 다르긴 하지만요. 그 다음 밑에 보면 이제 수중 운동 동사라고 나와 있죠? 전 세계 언어를 수중 운동 동사를 이제 분류를 해봤는데, 피동 운동, 즉 떠가는 거, 그 다음에 수영하는 거, 그 다음에 배가 항해하는 거, 이렇게 언어들이 구분이 되는데, 지금 영어, 그 다음에 중국어에서도 구분이 되죠. 이렇게 float, swim, sail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러시아어 같은 경우는 이런 구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둥둥 떠다니든 그다음에 사람이 헤엄을 치든 그다음에 배가 항해를 하든 다 지금 플릿 내지는 플라벳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여러 개의 개념을 같이 러시아어에서는 같이 하나의 어휘로 표현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털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나 동물의 신체에 난 털이죠. 이게 머리에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얼굴에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몸에 날 수도 있고, 동물의 몸에 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표를 보면은 영어 같은 경우는 이 네 가지의 구분이 전혀 없어요. 헤어라고 하는 단어 하나가 이 네 가지를 모두 포괄적으로 내지 뭐 뭉뚱그려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어 같은 경우로 보면은 한국어는 당연히 머리에 난 털은 머리카락이라고 하죠. 당연히 이제 머리털이란 표현도 쓰긴 하죠. 하지만 이제 머리카락이 좀 더 보편적이죠. 그 다음에 얼굴에 난 털은 수염, 그 다음에 인간의 몸이든 사람의 몸이든 몸에 난 털은 모두 털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언어들의 상황도 우리가 이 표를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지금 한국어 같은 경우는 머리에 난 것은 머리카락, 머리털, 그 다음에 얼굴에 난 건 수염이라고 하죠. 그래서 머리털은 사실 그렇게 보편적으로 쓰는 표현은 아니에요. 털은 본래 네 가지에 모두 사용될 수 있는데 머리에 털 나고 이런 일은 처음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머리털도 있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염이 많이 난 사람을 털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난 털도 이제 뭐 털이라고 말을 할 수는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난 털하고 얼굴에 난 털을 가리키는 특화된 단어가 있다 보니까 주로 몸에 난 것을 가리키는데 한국어에서는 털을 쓰게 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표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지도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설정한 네 가지의 개념, 머리에 난 것, 얼굴에 난 것, 몸통에 난 것, 동물의 몸에 난 것이라고 하는 네 개의 개념을 설정을 하고 그 안에서 영어의 헤어가 담당하는 범위는 이 네 가지를 모두 담당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깨라고 하는 단어가 이 모든 것을 영어의 헤어처럼 포괄적으로 나타낼 수 있지만 머리에 난 것을 특화된 표현인 까미 내지 뭐 노케라고 해서 표현을 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국어는 우리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털이라고 포괄적으로 표현이 되지만 머리하고 수염을 구분한다라는 거. 그 다음 밑에 뭐 라틴어 같은 경우는 사실 라틴어 같은 경우는 인간의 머리하고 인간의 얼굴에 난 것을 같이 포함해서 표현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몸통에 난 것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포괄해서 표현을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털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섭취 행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섭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먹고 마시고 이러는 것을 섭취한다라고 하죠. 이렇게 좀 더 포괄적인 큰 개념의 역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체가 입과 목구멍을 통해서 몸속에 들어가는 것을 섭취 행위라고 할 때 어떠한 변수들에 따라서 어휘가 분리가 되냐면 섭취 대상이 그 물체가 고체인지 아니면 액체인지 기체인지에 따라서도 이제 단어가 분리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고체라면 그것을 이제 씹어서 작은 입자로 분쇄해서 섭취하는가, 아니면 씹지 않고 큰 덩어리째 삼키는가, 또 요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액체라면 중력을 이용해서 연속적으로 꿀떡꿀떡 넘기는가, 아니면 숟가락으로 떠서 먹는가, 아니면 압력차를 이용해서 흡입하는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기체라면 흡입하는 방법만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단어가 되는 건데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 섭취 행위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고체인지 기체인지 액체인지 또 그 구체적인 방식에 따라서 나눴을 때 이렇게 6가지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영어의 eat에 해당하는 것처럼 고체를 씹어서 섭취하는 거. 그 다음에 swallow처럼 삼키는 거죠. 씹지 않고 삼켜서 먹는 거. 그 다음에 드링크 같은 경우는 액체를 꿀떡꿀떡 연속적으로 섭취하는 거. 그 다음에 스푼 리퀴드, 액체를 숟가락으로 떠서 섭취하는 것을 또 하나의 단어로 말하는 언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액체를 흡입해서 섭취하는 거. 그 다음에 기체를 흡입해서 섭취하는 거. 이렇게 6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를 한국어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당연히 한국어는 사실 먹다가 상당히 포괄적인 단어죠.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것도 사실 한국에서는 먹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뭐 물을 먹다, 술을 먹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먹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지금 이 6개의 개념을 모두 포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스푼으로 먹는 것을 한국어에서는 떠먹다라고 해서 이렇게 접두사를 붙이죠. 그 다음에 뭐 액체를 흡입하는 걸 이제 빨아먹다라고 해서 먹 앞에 이렇게 빨아라고 이렇게 접두사를 붙여서 합성 동사로 표현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뭐 삼키다란 단어는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시다라고 했을 때, 한국어에서는 뭐라고도 말해요. 물을 마시다 해도 되고, 그다음에 연탄가스를 마시다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기체와 액체 모두 다 마시다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어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일본어의 상황을 살펴보면 일본어에서 먹다는 타베루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5가지의 개념을 모두 다 노무라고 하는 단어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좀 세부적인 분할이 일어나게 되는데 딱 보면 이제 한국어랑 다른 양상을 띠게 됩니다. 지금 일본어 같은 경우는 액체를 흡입하거나 기체를 흡입하는 것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수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떠먹는 거 따로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삼키는 것도 이제 따로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어의 상황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중국어 같은 경우도 이제 먹는 건 출인데 사실 중국어 같은 경우는 액체를 분리하잖아요. 액체. 스푼으로 떠먹는 건 중국어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액체인 게 중요해요. 중국어에서는 액체라는 변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액체인 애들은 다 뭐예요? 흐로 나타내죠. 그 다음에 삼키다 따로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체나 그 다음에 액체를 이제 흡입하는 것을 중국어에서는 씨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다 같은 것 같지만 사실 언어별로 이렇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 세부적인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섭취 행위에 관련된 어휘 유형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숲, 나무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력을 설정해 놓고 그 안에 어휘들의 어떤 연관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중국어를 배우면서도 이제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한번 볼게요. 트리라고 하면 살아있는 식물로서의 나무를 가리키죠. 그 다음에 포레스트라고 하면은 어떤 나무들이 모여있는 그 집합으로서의 숲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우도라고 하면 목재, 제목을 나타내게 되죠. 이러한 단어들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휘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forest하고 wood하고 tree가 각각 표현되는 거예요. 그런 어휘가 그렇게 표현되는 게 바로 A 유형이고, 그 다음에 B 유형 같은 경우는 forest와 wood를 같이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C 유형은 wood와 tree를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중국어 같은 경우는 A 유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숲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죠. 뭐 썬린이 있죠. 그 다음에 우드는 뭐예요? 모터가 있죠. 그 다음에 나무는 슈가 있죠. 이렇게 각각 표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드와 트리를 크게 구분하지 않죠. 둘 다 나무라고 말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어는 C 유형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역시 이것도 이제 그림으로 좀 더 직관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 구분되는 언어, 그 다음에 포레스트와 우드를 같이 표현하는 언어, 그 다음에 우드와 트리를 같이 표현하는 언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 더 알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A, B, C 유형이 있는데 어떤 유형은 존재하지 않냐면 트리와 포레스트를 같은 단어로 표현하는 어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휘 유형론 연구를 통해서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어요. 모와 모는 같이 표현될 수 있지만 모와 모는 같이 표현될 수 없는 것들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찾아보면 재밌는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이런 상황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금 프랑스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B 유형에 속하긴 하지만 이 불어 같은 경우는 포레스트가 크기에 따라서 세분화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작은 숲을 나타내는 단어, 그 다음에 이렇게 큰 숲을 나타내는 단어, 이렇게 나눠져 있대요. 아랍어 같은 경우도 이렇게 포레스트가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어도 기본적으로는 A 유형에 속하긴 하지만 이 포레스트가 역시 이제 세분화되어 있어요. 세 개로. 보스코, 셀바, 몬테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스페인어에서는 우드 같은 경우도 firewood, 장작, 이라고 하는 표현이 레냐라고 해서 이게 또 이제 존재하고 그다음에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우드를 나타내는 마데라라는 단어랑은 이제 차이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한국어 같은 경우도 지금 기본적으로는 C 유형에 속하긴 하지만 사실 또 깊이 들어가 보면은 우드도 한국어도 장작이란 표현이 있죠. 뭐 장작, 땔감 뭐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한국어도 뭐 세분화 시키면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색칠 관련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색칠. 색깔을 나타내는 말이죠. 사실 언어별로 색깔을 나타내는 말이 동일하게 존재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는 많은 뭐 언어들 같은 경우는 거의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언어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류 언어에는 색이 구별에 대한 보편성이 있는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색채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색이 있는 단어도 있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색이 있는 단어도 있고, 네 가지 색이 있는 단어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빨주노초, 파란보 뭐 다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색이 있는 단어는 뭐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의 구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색이 있는 단어는 보니까 빨간색, 노란색, 흰색이 구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검은 혹은 검은색, 파란색, 녹색의 구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네 가지 색이 있는 언어를 살펴봤더니 그 언어는 흰색을 분류하더라. 흰색을 따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언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르호보어 같은 경우는 어두운 색, 빨간색, 녹색, 흰색 이렇게 분류가 되고 그 다음에 이비비어어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 빨간색, 녹색, 빨간색, 노란색, 흰색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조사, 연구를 통해서 결론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각각의 색을 분류하는 언어로부터 우리는 어떠한 규칙을 발견해낼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색상을 구별할 수 있다면 가장 먼저 뭐요? 광도를 구별할 수 있다. 즉 빛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을 가장 먼저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언어로. 그 다음에 만약에 밝은 색의 구분이 있다면은 그 밝은 색 중에서 가장 먼저 흰색을 구별해내더라. 색의 언어의 색채어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흰색을 구별해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밝은 색은 이렇게 세 가지인 거예요. 화이트, 레드, 옐로우 이렇게 세 가지인데 흰색을 가장 먼저 언어로 구별해내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토대로 이제 이러한 이제 유출할 수 있는 거죠. 밝은 색 중에서 만약에 노란색이 구별이 된다면 빨간색, 흰색도 구별이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흰색과 빨간색을 노란색보다 먼저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어두운 색 중에서 만약에 녹색과 파란색이 구별이 된다면 검은색도 구별된다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색으로 보는 게 블랙하고 블루하고 그린인데 이 어두운 색에서 녹색과 파란색이 구별이 되면 검은색도 구별된다라는 말은 뭐예요? 검은색이 가장 먼저 구별된다라는 겁니다. 어두운 색에서는 검은색이 가장 먼저 구별되고 언어로 구별이 되고 그 다음에 녹색과 파란색이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만약에 검은색, 파란색, 녹색, 노란색이 독립적으로 구별이 된다면 빨간색과 흰색이 구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빨간색이 지금 노란색보다 먼저 구별이 되고 그 다음에 흰색이 이것들보다 더 먼저 구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면은 색상 구별의 우선 선택 순위,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이 가장 기본적인 구분이고 그 안에서 만약에 그 밝은 색상들이 언어로 구분이 된다면 흰색, 그다음 빨간색, 노란색 순서고 그다음에 어두운 색 같은 경우는 검은색이 가장 먼저 분리가 되고 그다음에 파란색, 녹색이더라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밝기의 기준으로 배열을 했을 때 이제 흰색이 가장 밝고 검은색이 가장 어둡죠. 그다음에 이제 밝기 순서대로 이제 나열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한국어에서는 그린하고 블루가 구분이 안 됐다라고 많이 말을 하죠. 푸르다라고 했을 때 푸른 하늘도 되고 뭐 푸른 초원도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녹색과 그다음 파란색이 분화되지 않은 어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녹 같은 경우는 사실 한자어에 속하게 되죠. 그래서 순 한국어로 봤을 때 이제 푸르다가 이제 미분화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친족관계에 관련된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족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하나의 꽉 짜인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데 친족 명칭의 체계를 탐구하면 그 부족, 민족의 친족 체계, 그 다음에 친족 제도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도움이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언어에서 친족 관계는 명사로 표현되지만 또 그렇진 않겠죠. 오스트레일리아 및 북아메리카 일부 언어에서는 동사로 친족 관계가 표현된 언어도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족에 대한 명칭은 이렇게 부를 때 쓰는 호칭하고 그다음에 가리킬 때 쓰는 이제 지칭으로 구별이 되죠. 그래서 지칭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두 가지로 세분화시킬 수 있대요. 지칭은 이제 엄마 어디 가셨니 했을 때 그 엄마, 그다음에 영희는 철수의 엄마이다라고 할 때 엄마는 여기 수로적 용법이죠.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휘 이용론에서 다루는 부분은 이제 지칭에서 대부분 이제 지시적 용법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족의 개념은 뭐 인류학 등의 이제 연구 성과를 참고를 해서 이제 비교적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가장 이제 기본적인 구조가 되는 거죠. 아빠와 엄마가 있고 그 사이에 에고,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는 이제 sister 있고 그 다음 오른쪽에 brother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자식을 낳으면은 딸하고 이제 아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형제 자매의 자식을 뭐라고요? 조카라고 하죠. 니스, 네피우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뭐 엄마나 아빠의 지금 형제 자매는 언클, 앤트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들의 자식을 이제 우리는 사촌, 한국 사촌이라고 하죠. 커즌.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이제 기본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초창기죠. 1928년에 이러한 친족 관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를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 초창기에 이 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거를 가지고 구분을 한 거예요. 지금 아빠가 이제 FA가 이제 father 아빠고요. 그다음에 FABR은 father's brother. 그다음에 MO 그다음에 BR은 mother's brother이에요. 엄마의 형제죠. 그러면 지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구분을 해봤어요. 당연히 지금 한국어 같은 경우는 father는 그냥 아버지, 그다음에 아빠의 형제나 엄마의 형제는 사실 삼촌이라고 하죠. 삼촌. 지금 삼촌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엄마의 형제 같은 경우는 구분을 달기 위해서 외삼촌이라고 하는데 그냥 뭐 삼촌으로 뭉뚱그려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삼촌이 가능해요.
그다음에 영어에서는 father, uncle 이렇게 구분이 되고 라틴어에서는 이제 명확하게 단어로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하와이언어에서는 지금 이 세 가지를 같이 표현을 한대요. 아버지, 그다음에 아버지의 그 형제들, 어머니의 이제 남자 형제들을 다 같이 표현을 한대요. 그다음에 칼렌지너에서는 아빠와 그다음에 아버지의 남자 형제를 같이 아프라고 표현을 하고 어머니의 남자 형제는 따로 표현을 한대요.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해 보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이제 이걸 이제 또 도식화 시켜 보면은 한국어는 지금 여기에 얘기했듯이 제2유형에 속하게 됩니다. 즉 삼촌은 외삼촌과 대비해서 쓰일 때는 이제 아빠의 형제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냥 삼촌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죠. 그죠? 이제 영어의 지도, 그다음에 라틴어는 각각 나타내고, 그다음에 카렌진어는 아빠와 아빠의 남자 형제를 같이 묶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친족 관계 중에서 우리가 또 연구해 볼 만한 게 뭐가 있냐면 동기, 즉 나의 형제 자매를 어떻게 호칭으로, 지칭으로 나타내느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언어마다 다 상황이 다르죠. 여러분이 뭐 영어를 배우고 그다음에 중국어를 배우고 뭐 또 다른 언어를 배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만 사실 다 달라요.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변수는 사실 요 세 가지예요. 성별로 구분, 그다음에 연상연하, 그다음에 동성, 이성인지 요 세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단어가 생겨나는데 그 안에서의 내부 상황은 조금씩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구도 사실 이제 초창기에 있었습니다. 245개의 언어를 조사를 해서 했더니 87%인 214개의 언어가 12개 유형으로 포괄이 되더라. 즉 12개 언어에 들어가더라 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그림을 그려서 도식화시켜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영어 같은 경우는 brother하고 sister이잖아요. 남성인지 남자 형제인지 여자 형제인지를 가지고 brother, sister 두 개로만 구분이 되죠. 상당히 지금 포괄적입니다. 지금 영어에서 사용된 변수는 뭐냐면 뭐예요? 성별이죠. 성별, 그다음에 성별로만 이제 구분이 되죠. brother, sister. 사실 좀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면 뭐 younger brother, older sister 이런 식으로 앞에 뭔가 붙여서 표현이 되지만 이런 것을 제외했을 때 그냥 brother가 sister, 뭐요? 남자 형제인지 여자 형제인지 성별을 변수로 해서 구분을 하는 언어가 영어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인도네시아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인도네시아어 같은 경우는 지금 뭐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친족어 중에서 동기를 나타내냐면 연상이 다 묶여 있죠. 연상은 다 무조건 카카. 그 다음에 연하. 나보다 나이가 어린 거, 남성이든 여성이든 뭐 동성이든 이성이든 상관없이 연하는 무조건 아딕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영어의 변수는 성별,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의 변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변수는 연상, 연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언어들은 조금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일본어, 헝가리어 같은 경우는 한번 잘 보세요. 일본어, 헝가리어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아니하고 안에 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가장 먼저 연상, 연하도 나눠져 있죠. 연상, 연하가 우선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되어 있어요? 남성을 묶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남성이면 무조건 아니로 묶여 있고, 그 다음에 뭐요? 여성이면 무조건 다 뭐요? 아내로 묶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하 부분도 한번 가볼게요. 연하 부분도 남성이면 다 지금 뭐요? 오또오또로 묶여 있고, 그 다음에 연하면 다 뭐요? 이모또로 묶여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냐면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연상, 연하, 그다음에 성별로 구분한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한국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또 이제 다르죠? 한국어는 사실 뭐 여동생, 남동생 이러지만 그냥 동생으로 통칭할 수 있죠. 지금 연하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연하. 아우나 동생으로 크게 묶여 있죠. 다 묶어서 표현할 수 있죠. 다 동생이야.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손위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연상이면서 그 다음에 남성인데 말하는 사람하고 이성 관계에 있으면 오빠예요.
그죠? 성별이 남성인데 화자랑 이성 관계 있으면 오빠입니다. 즉 반대성이면 오빠란 거고. 그다음 연상인데 남성인데 화자가 이 사람하고 성이 같아야 동성이면 형이죠. 그 다음에 언니 같은 경우는 연상이에요. 근데 여성인데 화자랑 동성이에요. 그래서 언니죠. 그 다음에 누나는 연상인데 여성인데 화자 말하는 사람하고 이성관계예요. 성이 달라요. 그러면 누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죠. 그럼 한국의 특징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연하 밑에는 손 아래 같은 경우는 지금 구분이 좀 뭉뚱그려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만약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세분화한다면 여남으로 나눌 수는 있지만 우선 포괄적으로 동생으로 포괄이 돼요. 그렇지만 연상은 다 세분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한국어의 동기 관련 친족어의 특징은 손 위와 손 아래가 구별이 되어 있는데 손 위는 세분화되어 있지만 손 아래는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언어도 여러분이 한번 보고 그다음에 그 특징하고 한번 맞춰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국어 관련해서 동기 관련 친족어 의미 지도를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뭐 중국어를 배웠고 그다음 중국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그대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표를 하나 그려놓고 중국어에서 제재는 어디가 되고 그다음에 목적은 어디가 되고 이런 식으로 표를 그려서 한번 이 포함 관계를 한번 나타내보고 그러면 중국어는 도대체 어떤 변수로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지에 관련해서 그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게 여러분의 오늘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생각해보고 그려보고 가장 먼저 한 학생은 우리 단체 채팅방에다 한번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실 어휘 유형론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한국어와 중국어의 대응 관계 중에서 뭔가 내부적으로 개념이 조금 다른 경우, 그다음에 이 외에도 사실 뭐 사자성어를 대조해도 돼요. 사자성어. 뭐 한국어하고 중국어하고 공통적으로 있는 사자성어인데 어떻게 다른 거 이런 것들 대조해봐도 되고, 그다음에 한국어와 중국어의 속담. 똑같이 존재하는 속담인데 어떻게 다르더라 이런 거. 그다음에 한자 어휘 대조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신조어 같은 경우도 똑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겠죠. 뭐 찾아보면 동일하게 쓰이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 것들 이제 대조해 보는 것도 좋은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휘 유형론 파트는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너무 또 복잡하게 하면 여러분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내용을 한번 개념을 위주로 한번 이제 다뤄봤고요. 여러분이 좀 더 관련해서 좋은 주제를 생각해 보는 것도 되게 관련된 주제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과제 다 해오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 10월 10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